심전도는 영어로 일렉트로카디오그램이라고 부르고 줄여서 ECG라고 부릅니다. 심전도에서 일렉트로는 전기를 뜻하고요. 카디오는 심장, 그램은 그림을 뜻합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발생되는 정기적인 흥분성을 기록한 그림이 일렉트로카디오그램, 심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심장에서 발생되는 정기적 흥분을 기록한 그림이 되겠고요. 심장에서 발생한 정기적인 흥분성이 매우 작기 때문에 이를 증폭, 앰플리피케이션 하여 기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발생되는 정기적인 흥분성을 뇌에서 측정한다면 뇌파 측정, EEG가 될 것이고 근육에서 측정한다면 일렉트로마이오그램, 근전도가 되겠습니다. 심전도는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심장에서 발생되는 정기적인 흥분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가면서 코끼리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따라서 심전도의 발생을 잘 살펴보려면 여러 방향에서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심전도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측정하게 되는데 총 12가지의 리드에서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심전도를 기록하는 유도법에는 한 지점에서 측정하는 단극 유도법과 두 지점에서 측정하는 쌍극 유도법이 있습니다. 단극 유도법에는 심장 앞 흉부 유도법이 총 6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쌍극 유도법으로 표준 사지 유도법 리드 1, 2, 3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측정한 후에 기계가 알아서 측정을 해주는 증폭 유도법 AVR, AVL, AVF 이렇게 총 12가지의 심전도 기록 유도법이 있습니다. 심장 앞 흉부 유도법의 전극 부착 부위입니다. 앞쪽으로부터 해서 심장 주위를 쭉 돌아가면서 6가지의 전극으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흉부 유도를 위한 전극의 부착 부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정기적 흥분 측정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가 아인토벤의 삼각형이 있고 쌍극 유도법으로 측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손과 왼쪽 손 사이가 리드 1, 오른쪽 손과 왼쪽 다리 사이가 리드 2, 왼쪽 손과 왼쪽 다리 사이가 리드 3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인 분극, 탈분극, 재분극입니다. 먼저 분극의 경우에는 분극이란 말 자체는 극이 분리되어 있다, 폴라리제이션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포 안과 밖이 극이 서로 반대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 분극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쉬고 있는 상태의 세포에서는 세포 안이 마이너스, 세포 밖이 플러스로 극이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를 분극 상태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탈출하는 탈분극 상태는 디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해서 여러가지 현상에 의해서 세포 안이 플러스, 세포 안이 마이너스로 극이 바뀌는 탈출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이제 흥분하고 있는 익사이테이션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한번 흥분하고 나면 세포가 다음번에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원래의 분극 상태로 돌아가야 하는 재분극, 리폴라리제이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쉬고 있던 상태의 세포처럼 세포 안은 마이너스, 바깥은 플러스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전압 차이 측정의 원리입니다. 이제 그 전압계, 볼트미터가 있는데요. 이 전압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와 플러스 양극 차이의 전압의 차이를 이제 측정을 할 수 있게 해주겠죠. 그리고 이제 심장 근육세포가 있고 이 방법의 경우에는 이제 심장 근육세포를 이렇게 인베이시브하지 않은, 이렇게 침범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포 밖에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포 밖에서 측정한다, 기록한다 하여 익스트라셀룰라 레코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기준 전극, 레퍼런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한 일렉트로드, 기록 전극이 플러스 쪽이 됩니다. 그래서 전압 차이는 V는 V1 V2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V1과 V2의 전압을 기록을 한 후에 기계에서 그 전압차를 계산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이런 그림으로 전압차가 측정되는 과정이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은 한꺼번에 쭉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위해서 하나씩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 이제 심장 근육세포가 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극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래쪽에 원통형으로 보이는 심장 근육세포의 세포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바깥쪽으로 세포 밖에서
이런 전압차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볼트미터를 활용해서. 근데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압차를 구하게 될 텐데,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극이 각각 기록할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범위가 이온 3개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온 3개라고 하면, 플러스 전극은 그 근처의 값은 얼마가 되나요? 플러스가 3개니까 3 플러스가 되고요. 마이너스 쪽은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로 3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3 플러스에서 3 플러스를 빼주면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전압 차이는 없다. 분극되어 있는 상태로 심장 근육이 현재 쉬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탈분극이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장 근육 세포의 아래쪽을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 모양으로, 방향으로 탈분극이 디폴라리제이션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때의 전압차는 어떻게 되나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플러스 전극 사이는 3 플러스죠. 3 플러스고 마이너스 전극은 어떻습니까? 플러스가 2개, 마이너스가 하나니까 실제로는 플러스가 하나인 셈이 되겠죠. 그래서 전압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 쪽은 3 플러스, 마이너스 쪽은 1 플러스가 되니까 3 플러스에서 1 플러스를 빼면 2 플러스 정도. 방향은 플러스니까 그래프에서 오른쪽 보시는 그래프에서 위쪽이 되겠죠. 플러스니까. 그래서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 탈분극이 막 시작되고 있는 상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탈분극이 더 진행이 돼서 한 심장근육세포의 절반 정도가 탈분극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심장근육세포 아래쪽에 빨간색 화살표처럼 쭉 탈분극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의 전압차는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플러스 전극 사이에는 3 플러스네요. 마이너스 전극은 어떤가요? 3 마이너스네요. 그래서 3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3를 해주면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6. 플러스니까 그래프에서 위쪽으로 6만큼 피크를 이뤄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탈분극이 더 진행이 됐네요. 심장근육세포에서 더 진행이 돼서 빨간색 화살표처럼 쭉 탈분극이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의 전압차는 어떤가요? 플러스 전극은 마이너스가 2개, 플러스가 하나니까 마이너스 1 정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극은 어떤가요? 마이너스가 3개네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2만큼 그래프에서는 위쪽 방향으로 여전히 기록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방향대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심장근육세포의 탈분극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 아래 보이는 원통형의 심장근육세포는 전체적으로 다 어떻게 해요? 탈분극되어 있는, 수축되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흥분하고 있는, 익사이테이션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디폴라리제이션이 완전히 된 상태고요. 세포 안은 플러스, 바깥은 마이너스로 다 차지가 탈분극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전압차는 어떤가요? 플러스 전극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전극은 마이너스 3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3를 또 빼주게 되면 전압 차이는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에서의 전압 차는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요약을 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심장 근육세포가 이렇게 원통형으로 있다고 치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심장 근육세포에서 탈분극이 일어난 길이와 방향은 이 빨간색 화살표처럼 나타날 겁니다. 그죠? 우리 살펴봤죠? 탈분극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심전도에서 어떻게 감지를 할 수 있느냐? 심전도에서는 어떤 모양, 어떤 파형의 그래프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도 살펴봤죠? 바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탈분극 기록의 형태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서, 우리 심장 근육세포에서 일어나는 일은 화면 위쪽에 있는 빨간색 화살표처럼 발생이 되는데 이런 거를 심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는 기록의 형태는 아래 보시는 그래프처럼 빨간색 그래프 선처럼 측정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설명이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그 그림에서 A와 B에 해당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빨간색 그래프를 탈분극 곡선 디폴라리제이션 웨이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네, 탈분극이 끝났으면 이제 다시 재분극이 돼야 되겠죠. 재분극이 돼서 심장 근육세포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야지만 다음번에 또 신호가 왔을 때 수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분극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제 화면 왼쪽에 아래에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는 탈분극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가 이제 재분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재분극이라고 하면 세포 밖에 다시 플러스, 세포 안이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거죠. 이때 전압차는 어떻게 될 거냐? 플러스 쪽은 이제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마이너스 쪽은 마이너스가 2개 플러스가 하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화면 오른쪽의 그래프에서는 마이너스 방향 화면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고 이만큼 내려가는 그래프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분극이 더 진행이 돼서 심장근육 세포의 한 절반 정도가 재분극이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화면 아래쪽에 빨간색 화살표의 길이와 검은색 화살표의 길이가 얼추 비슷하죠. 그래서 절반 정도가 여전히 탈분극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절반 정도는 재분극이 흘러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때의 전압차는 플러스 전극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전극은 플러스 3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을 빼주면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마이너스니까 화면 오른쪽 그래프에서 아래쪽 방향 6이니까 피크를 이뤄서 제일 낮게끔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젠 재분극이 더 많이 돼서 검은색 화살표가 훨씬 길어졌네요. 그래서 플러스 전극은 플러스가 2개, 마이너스가 하나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전극은 플러스 3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1에서 플러스 3을 빼주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아래쪽 방향 이만큼 그래프에선 기록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재분극이 다 끝났네요. 이제 검은색 화살표만 보이는데요. 전압차는 플러스 전극에는 플러스 3, 마이너스 전극도 플러스 3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3에서 플러스 3을 빼주면 제로가 되겠죠. 전압차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분극 곡선도 마찬가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림에서 C와 D 재분극 곡선 리폴라리제이션 웨이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화면 아래 D에 있는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뭔가 조금 차이가 있네요. 뭐가 차이가 있냐면 탈분극 곡선, 앞에 있는 탈분극 곡선과 뒤에 있는 재분극 곡선 리폴라리제이션 웨이브가 높이가 좀 기울기가 달라 보이죠. 이건 뭐냐면 시간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탈분극은 조금 더 빨리 일어나는 반면에 재분극은 탈분극보다는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X축의 길이가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애니메이션을 좀 요약을 해볼까요? 화면 위에 보면 카디악 머슬 스트립, 심장 근육세포가 있는데요. 이제 전압계를 설치를 하겠죠. 이렇게 돼 있고 지금 현재는 탈분극 상태, 핑크빛이니까 핑크 색깔이니까 리폴라라이제이션 된 상태, 쉬고 있는 상태네요. 이제 탈분극 곡선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탈분극 곡선이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보는 그래프는 빨간색 선처럼 이제 그래프가 측정이 될 거고요. 그다음 탈분극은 어떻게 되나요? 탈분극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심장에서의 탈분극과 재분극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탈분극이 예를 들어서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재분극은 반대로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탈분극과 재분극 기록 곡선은 모두 화면 위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는 핑크빛으로 리폴라리제이션 돼 있죠. 이제 볼트미터가 있고요. 탈분극 곡선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죠? 근데 재분극 곡선이 어떻게 된다고요? 방금 예로 들어드린 이 그림에서는 탈분극이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이 됐죠. 근데 재분극이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이 된다고요. 그래서 탈분극이든 재분극이든 모두 그래프는 화면 위쪽 플러스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 얘기가 진짜로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앞서서 보여드린 그림에서 A하고 B가 끝났죠. 탈분극이 끝난 상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때의 전압차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모두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전압차이는 제로죠.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재분극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와 다른 점은 화면 오른쪽에서부터 재분극이 시작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플러스 전극엔 값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가 2개고 플러스가 하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전극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플러스 2가 되겠죠. 플러스 2인데 플러스니까 그래프에서는 양의 값, 화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숫자 2만큼 곡선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절반 정도가 재분극이 이루어졌네요. 플러스 전극에는 플러스 3, 마이너스 전극은 마이너스 3입니다. 플러스 3 빼기 마이너스 3은 플러스 6이 됩니다. 플러스니까 그래프상에서 화면 위쪽으로 기록이 될 거고 6만큼 피크를 이루어서 빨간색 그래프처럼 재분극 곡선이 기록이 되겠습니다. 네, 재분극이 거의 다 이루어졌네요. 이때의 전압차는
플러스 전극은 플러스 3, 마이너스 전극은 플러스가 2개, 마이너스가 하나니까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3에서 플러스 1을 빼면 플러스 2, 플러스니까 그래프에서 화면 위쪽으로 이만큼 빨간색 곡선으로 그래프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네, 재분극이 화면 오른쪽부터 시작돼서 화면 왼쪽까지 쭉 진행이 돼서 이제 재분극이 다 끝났습니다. 이때 전압차는 플러스 전극, 마이너스 전극 다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3 빼기 플러스 3이니까 제로, 전압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분극과 재분극이 서로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탈분극 곡선과 재분극 곡선 모두 화면에서 보시는 이 플러스 쪽으로, 위쪽으로 기록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심전도의 모습, 심전도의 파형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겠죠. 심전도라고 하면 각 피크를 우리는 PQRST라고 해서 그런 파형들을 이제 흔히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파형들이 각각 어떻게 해서 기록이 되는 거냐 하는 거를 또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심장에서 발생되는 탈분극과 재분극은 크게 두 군데서 기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심방에서 기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심실에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순환한 혈액이 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면 심방에서 탈분극, 다시 말해서 심방에서 수축이 되면 그 혈액들을 다시 심실로 밀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심실에서의 탈분극이 생기면 그 혈액을 다시 심장 바깥으로 밀어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심방과 심실에서의 이런 탈분극과 재분극, 수축과 이완이 발생이 될 텐데 먼저 심방에서의 탈분극과 재분극은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심실에서의 탈분극과 재분극은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심방에서 탈분극이 돼서 수축이 돼서 혈액을 심실로 밀어내게 되면 그 다음에 심실에서 차례대로 탈분극, 수축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타이밍으로 심실에서의 탈분극과 재분극이 기록이 될 테고 심방과 심실 각각 따로 심전도를 측정하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우리가 흔히 살펴보는 심전도의 파형처럼 우리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이 빨간색 원이죠. 빨간색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원인데요. 이게 심방에서의 재분극 곡선이 될 겁니다. 심방에서의 재분극 곡선인데 요거를 우리는 따로 기록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실에서의 탈분극 곡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심방에서의 재분극 곡선은 심실의 탈분극 곡선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로 측정할 방법은 없고요. 화면 아래 보시는 그림처럼 우리는 최종적으로 심방에서의 탈분극, 그 다음 심실에서의 탈분극과 재분극 곡선을 차례대로 기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심전도와 관련된 그 그림이나 자료를 찾다 보면 이런 그림도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화면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심장 그림이 있고요. 모습이 있고 각각 이제 SA 노드, 아트리얼 머슬, AV 노드, 커먼 번들, 번들 브랜치, 퍼킨지 파이버, 벤트리큘러 머슬 각각이 있고 각각에서 발생되는 활동 전이 액션 포텐셜의 파형이 이렇게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모아 놓으면 화면 아래쪽에 있는 ECG의 그 파형, PQRST의 파형이 이렇게 모이게 되겠죠. 근데 파형의 모양이 조금 다르죠. 위에서 보는 액션 포텐셜하고 아래에서 우리가 그 지금까지 살펴봤던 ECG의 파형의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기록 방법에 따라서 파형 모양의 차이가 좀 생기는데요. 하나는 세포 밖에서 측정을 했을 때, 또 한 가지는 세포 안에서 측정을 했을 때의 파형 모습입니다. 심장 근육 세포에서의 활동 전이하고 ECG의 파형 모습입니다. 위쪽에 있는 게 인트라셀룰라 레코딩, 세포 안에서 기록을 한 그 곡선 그래프가 되겠고요. 화면 아래쪽에 있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ECG의 파형입니다. ECG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익스트라셀룰라 레코딩이죠. 세포 밖에서 측정을 하죠. 그래서 전극을, 기록을 위한 전극을 뭐 팔과 다리, 그 다음에 앞 가슴 쪽에 부착을 한 다음에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 말고 근육세포, 그러니까 심장 근육세포 안에다가 전극을 꽂아 넣어서 측정하는 방법, 그래서 세포 안에 어떤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 이게 인트라셀룰라 레코딩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여러분 보시는 위쪽 디폴라리제이션, 리폴라리제이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런 식의 파형이 측정이 되겠습니다.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기록 곡선이 왜 다 서로 다르게 나타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근육세포가 있고요. 이때 심장 근육세포는 분극 상태입니다. 세포 안이 마이너스, 세포 밖이 플러스로 극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분극 상태. 다시 말해서 쉬고 있는 상태,
뭐 수축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심장근육세포에 이제 여러 가지 이온들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가 있겠죠. 먼저 소디움 통로가 있고, 그 다음 포타슘 통로, 그 다음 칼슘 통로가 있고, 또 포타슘 통로가 나오네요. 앞서서 나온 포타슘 통로하고는 약간 반응하는 게 작용하는 게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전극을 근육세포 안에다 꽂는 거죠. 그래서 세포 안과 세포 밖의 전압차를 측정할 수 있는 인트라셀룰라 레코딩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오늘 계속 살펴보고 있는 심전도 ECG 방법, 그래서 익스트라셀룰라 레코딩, 세포 밖에서 측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쉬고 있으니까 분극된 상태니까 이렇게 둘 다 베이스라인이 기록이 되겠죠. 이제 SA 노드나 어디서부터 이제 자극이 전달이 시작이 되면 소디움 통로가 열리면서 세포 밖에 있던 소디움 이온, 양이온이죠. 양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ECG, 심전도에서는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렇게 피크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곡선이 기록이 될 거고요. 이와는 반대로 인트라셀룰라 레코딩의 경우에는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죠. 왜냐하면 세포 밖에 있던 양이온이, 소디움이라는 양이온이 세포 안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세포 안이 플러스 밖이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포 안은 여전히 플러스로 유지가 될 거고요. 이때 막전압이 올라갔잖아요. 이 올라간 막전압을 옆에 있던 포타슘 통로가 감지를 해서 열릴 겁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 있던 많이 있던 포타슘 양이온이 조금 나가니까, 양이온이 나가니까 조금 마이너스 쪽으로,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이걸 또 이제 감지해서 칼슘 통로가 열릴 겁니다. 근데 칼슘 통로는 또 쭉 들어오면서 포타슘 이온이 나가면서 나가는 거를 이제 상쇄를 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그 양이온, 음이온 이동이 별로 차이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 곡선이 플래투를 이루죠. 고원기라고 하는 플래투를 이뤄서 쭉 좀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포 안에 있던 양이온인 포타슘이 나가지만 세포 밖에 있던 양이온이 칼슘이 다시 들어오니까요. 이게 어느 정도 균형, 밸런스를 좀 맞춰준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장 근육세포가 다음번에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재분극이 돼야 되죠. 이때 재분극이 되기 위해서는 요 막전압을 감지한 포타슘 통로가 열리면서 이때는 포타슘 이온이 많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쭉 나가게 돼서 ECG에서는 이제 심장 근육세포의 재분극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피크 곡선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곡선이 기록이 되고요. 화면 이쪽에 보이는 인트라셀룰라 레코딩, 세포 안에서 안과 밖의 차이를 기록한 곡선은 쭉 내려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포 안에 있던 양이온들이 쭉 나갔으니까 재분극,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가는 리폴라리제이션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세포 안과 밖의 차이를 기록하느냐, 화면 위쪽에서처럼, 아니면 세포 밖에서만 전압차를 기록하느냐, 화면 아래에서처럼 각각 곡선이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새로 하나 뭐 그림이 떴는데요. 요 그림은 이제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림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요약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벤트리큘라 셀, 심근세포, 심장 근육세포가 되겠죠. 에서 인트라셀룰라 레코딩 방법에 의해서 측정한 녹색처럼 숫자가 이제 순서대로 있죠. 0, 1, 2, 3, 4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기록이 되더라. 근데 그때 이런 한 사이클이 한 200ms 정도 시간에 벌어지는 현상이 되겠고요. 아래 보시면 이온, 아이온 컨덕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컨덕턴스라고 하면 뭐냐면 그 각각의 이온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세포 안에서 밖으로 나가거나 하는 그 양입니다. 양, 흘러가는 양, 그죠? 흘러 들어오거나 흘러 나가는 양. 그래서 GK, GNA, GCA라고 세 가지가 있는데 G가 이제 컨덕턴스죠. 그래서 K는 포타슘이죠. 포타슘에 대한 컨덕턴스는 어때요? 순서대로 보면, 그죠? 먼저 소디움 통로부터 볼까요? GNA는 이제 소디움 이온에 대한 컨덕턴스, GCA는 칼슘 컨덕턴스가 될 텐데, 먼저 순서대로 보면 소디움 컨덕턴스가 이제 시작이 되겠네요. 시작이 돼서 빨간색처럼 쭉 올라가죠. 올라가서 세포 안으로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올라가고 소디움에 대한 컨덕턴스는 조금 이따 사라지죠. 들어왔으니까 이제 할 일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포타슘에 대한 컨덕턴스가 그 후에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고원기를 만들다가 고원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칼슘도 필요하겠네요. 파란색처럼 칼슘 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GCA,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고원기를 만들다가 칼슘에 대한 컨덕턴스는 끝이 나고 그 이후로도 포타슘에 대한 컨덕턴스, 이온의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세포 안에 있던 포타슘이 나가면서 이제
다시 원래 상태로 재분극되는 상태가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funny current입니다. 이 funny하다는 건 이제 웃기다, 재밌다, 흥미롭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current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온의 흐름이 있는데 그게 좀 특이하네, 재밌네 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funny current. 그래서 funny의 F를 따서 IF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funny current는 기본적으로 페이스메이킹 셀에서 관찰이 됩니다.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면은 자율적으로 심장이 뛸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주는 세포죠. 대표적으로 SA 노드입니다. SA 노드의 SA는 사이노 아트리알이란 뜻이죠.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이너스와 아트리움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뭐 동방결절, 사이너스 엔트리움 심방할 때 방에서 동방결절 SA 노드가 되겠죠. 그래서 SA 노드하고 AV 노드는 다른 뭐 아트리알 머슬, 커먼 번들 브랜치, 퍼킨지 파이버, 벤트리큘러 머슬과 같은 플래트 고원기가 없죠. 높게 유지되는 칼슘 이온과 포타슘 이온이 서로 들어오거나 나가면서 유지해주는 플래트가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슬그머니 올라가는 이게 부분이 관찰이 되는데 여기를 바로 우리는 funny current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funny current라고 하면 심장이 자율적으로 뛰기 위해서 오토메이션 돼서 이게 뛰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이온의 흐름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심장에서의 페이스메이커 하면 SA 노드죠. SA 노드에는 보시는 것처럼 소디움, 칼슘, 포타슘 이온에 대한 이온 통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들이 만들어내는 게 이제 funny current인데, 이 소디움 통로, 사실은 이 소디움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지금 이온의 흐름, 여기에 funny current죠. 그래서 소디움 통로를 통해서 밖에 있던 소디움 이온들이 조금씩 이게 흘러 들어오다가 양이온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막전압은 플러스 쪽으로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게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트레스홀드 문턱전이를 만나게 되면 이제 칼슘 통로가 열리는데, 이게 문턱전이, 트레스홀드가 이제 칼슘 통로에 대한 문턱전이가 되는 거죠. 이 칼슘 통로는 요 정도의 막전압을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감지해서 칼슘 통로가 열리게 되면 칼슘 이온은 세포 밖에 아주 많죠. 많은 게 쑥 들어오면서 양이온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플러스적으로 쭉 올라가게 될 겁니다. 올라가게 되면 이제 요 올라간 걸 또 감지하는 이온 통로가 있죠. 그게 포타슘 통로인데요. 이제 포타슘 통로가 열리게 되면 포타슘 이온은 세포 안이 많죠. 그래서 양이온인 포타슘이 세포 밖으로 많이 나가게 되면 세포 안은 다시 마이너스 쪽으로 쭉 내려갈 겁니다. 아래쪽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funny current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 요때 떨어진 막전압 한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60mV 정도 되는 막전압을 감지하는 통로가 바로 이 소디움 통로인 거예요. 그때 이온의 흐름을 funny current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흥미로운 거는 대부분의 막전압 의존성의 통로들은 올라가는 상태, 탈분극 상태, 뭐 흥분 상태 이런 거를 좀 감지해서 통로가 이렇게 열리는 경우가 많은데, 요 경우에는 떨어지는 걸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과분극, 하이퍼폴라리제이션 되는 걸 감지하는 그런 통로다. 그래서 좀 다른 일반적인 막전압 의존성 통로와는 좀 다르게 작동이 되더라. 그래서 흥미롭네 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죠. funny current.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다시 소디움 통로가 열려서 떨어진 막전압을 감지해서 소디움 이온이 흐름이 발생이 되는 거, 요거를 funny current 또는 뭐 페이스메이커 포텐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funny current의 발견과 중요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과분극된 상태,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을 감지해서 세포 안으로의 이온의 흐름이 발생하는 특별한 현상 때문에 funny current라고 명명되었다. 그래서 79년도면 꽤 옛날이네요. 79년도에 관찰된 unusual한 inward current, 그러니까 특이적인 세포 안으로의 흐르는 이온의 흐름이라고 이제 명명이 발견이 된 거고요. SA 노드, AV 노드, 퍼킨지 파이버에서도 관찰이 된다. 속도가 비교적 느린 편이지만 끊임없는 발생으로 인해서 심장 박동이 자율적으로 오토메이션 돼서 발생이 된다. 그리고 페이스메이커 셀에는 진정한 의미의 레스팅 스테이지는 사실 없죠. 그죠? 그래서 빠르게 뛰냐 천천히 뛰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쉬고 있는 일은 없다는 거, 그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아인토벤의 삼각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토벤의 삼각형은 전극을 왼손, 오른손, 왼쪽 다리에 연결을 해서 리드 1, 2, 3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네, 아인토벤의 삼각형은 가운데 이제 심장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이 삼각형은 다시 그러니까 그려보면
이런 모양으로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 리드 1, 2, 3가 이런 직선 위에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있고요. 사람이 있고 가운데 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인토벤의 삼각형이 있고요. 아인토벤의 삼각형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 전극을 왼쪽 손, 오른쪽 손, 그 다음 왼쪽 다리에 전극을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가 각각 이렇게 위치하고 있을 거고요. 이제 아인토벤의 삼각형이 완성된 다음에는 우리가 따로 전극을 연결하지는 않지만 기계가 계산을 해주는 게 있죠. 그게 이제 AVF, AVL, AVR. 그래서 R은 오른쪽, L은 왼쪽, F는 다리 쪽, 그리고 V는 볼티지를 의미할 거고 A는 증폭된 신호라는 뜻입니다. Augmented.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기가 계산을 해주고요. 그래서 전극을 연결을 해주면 리드 1, 2, 3와 AVL, RF 세 가지가 해서 총 6가지가 이제 관찰을 할 수 있고, 이거 외에도 단극 유도도 있죠. 가슴 앞에다가 6개의 단극 유도를 설치를 해서 또한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리드 1에 투영된 벡터 구하기. 여러분 교재를 보면 이런 그림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게 어떤 그림인지 처음에는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리드 1이라고 하면 아까 아인토벤의 삼각형 중에서 왼쪽 손과 오른쪽 손 사이에 그 기록 곡선이 되겠죠. 그게 리드 1이 될 텐데 화면 위쪽에 보이는 게 이제 심장에 있는 심실 근육이 되겠네요. 거기서 A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그 정기적인 흥분성이 이런 벡터로 이동이 된다 하는 거를 표현을 해주고 있고,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를 심전도 그 리드 1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는 거냐, 그게 각각 B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A처럼 움직였지만 기록에는 B처럼 기록이 된다 하는 걸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인토벤의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 심장이 있다고 치고요. 아인토벤의 삼각형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흐름의 방향이 어떤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보이는 화살표처럼 아마 이게 SA 노드에서 AV 노드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찌릿한 정기적인 흥분성이 발생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게 아인토벤의 삼각형 리드 1, 2, 3에서는 각각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리드 1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여서 기록이 될 겁니다. 빨간색 화살표처럼 기록이 되고 그래프 곡선은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리드 2의 경우에는 이렇게, 3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은 하나죠. 가운데 보이는 화살표처럼 발생된 현상은 한 가지인데, 리드 1의 방향에서 살펴보느냐, 리드 2의 방향에서 살펴보느냐, 리드 3의 방향에서 살펴보느냐에 따라서 각각 높이가 다릅니다. 그럼 같은 건 뭘까요? 네, 같은 거는 X축. X축은 시간이죠. 그래서 시간은 아마 같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측정을 해보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실 이 리드 1, 2, 3는 동시에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 아주 짧은 간격을 통해서 순서대로 측정을 합니다. 기계가. 그래서 기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동시에 발생된 현상을 동시에 살펴보는 건 아닙니다. 네? 어떤 현상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아주 짧은 시간 간격이고 동일한 사람을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기계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을 거라고 예측은 되지만 엄밀하게 따져서 아주 동일한 현상을 바라본 건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심실중격입니다. 심실중격은 길이가 좀 아까보다는 기네요. 그래서 아마 예측컨대 그래프의 높이가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죠? 길이가 길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1에서는 요렇게, 2에서는 요렇게, 3에서는 또 요렇게 관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이 높이와 폭이 이렇게 관찰이 될 거고요. 기록이 될 거고요. 이제 한 가지 여러분이 또 이제 눈치챌 수 있는 거,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 리드 1, 2, 3에서 각각 높이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실제 발생된 현상과 가장 평행할 때, 그죠? 평행할 때 가장 높이가 높게 나타날 수
있고, 그건 다시 말해서 어떤 이상이 뭔가 잘못되었을 때, 이상이 발생되었을 때 가장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게 바로 평행에 가까운 그 리드 1, 2, 3 아니면 AVL, AVR, AVF 그 여섯 가지 중에서 가장 평행에 가까운 곳에서 그 이상을 감지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다, 가장 용이할 것 같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심전도의 파형이 이렇게 관찰이 되고요. 근데 하나 궁금한 거는 요렇게 보이는 곳도 있죠. 그래서 심전도가 아래로 내려가는 건 왜 그렇지? 하나 좀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CG가 굉장히 저렴하고, 그 다음에 측정하기가 비교적 쉽고, 그 다음에 그 환자에게 이렇게 손상을 입히는 게 없죠. 뭐 주사를 넣거나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넌 인베이시브한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단점을 찾자면 몇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게 뭐냐면 심전도는 그 기록지에 X축과 Y축으로 대변되는 기록지에 2차원적으로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심장은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적인 구조잖아요. 그래서 3차원 구조물에서 발생되는 어떤 현상을 2차원적으로 기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판독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상상력, 물론 충분한 배경 지식과 함께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하는 게 굳이 이제 따지자면 ECG의 단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요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리드 1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떻게 기록될 거냐. 지금은 아무런 그 변화가 없으니까 베이스라인이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자, 요러다가 심실 중격에서 요런 흥분성이 발생이 되고 요런 벡터의 방향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러면 리드 1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반대로 흘러가는 듯한 이렇게 그림이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래프에서는 올라가지 않고 흥분성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프에서는 약간 내려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다시 이런 벡터의 흥분성의 벡터가 발생이 되면 이런 방향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리드1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돼서 쭉 올라가는 파형이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이렇게 전달이 돼서 이런 벡터의 방향이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그래서 아래에 보시는 그 파형과 같이 기록 곡선이 남겠습니다. 심장 근육에서 탈분극이 보시는 것처럼 1, 2, 3, 4, 5 순서대로 각각 벡터의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이제 3차원적인 구조물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하는 걸 약간 상상력을 발휘해 가면서 판단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인토벤의 삼각형이 가운데 있고요. 리드 1, 2, 3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근육에서 정기적인 흥분성이 전달이 쭉 되는데 1, 2, 3에서 각각 바라보는 방향, 각도에 따라서 기록되는 현상이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어디서 바라보느냐, 리드 1이냐, 2냐, 3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T파의 경우에는 심실 근육의 재분극, 리폴라리제이션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듀레이션, 기간이 이제 QRS 컴플렉스가 심실의 탈분극, 심실 근육의 수축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듀레이션은 T웨이브가 QRS 컴플렉스보다 깁니다. 그 얘기인즉슨 심실 근육이 탈분극 되는 시간에 비해서 재분극이 좀 더 천천히 된다, 느리게 된다 하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T파는 오랫동안 그려지기 때문에 T파 전이의 크기, 다시 말해서 높이는 QRS파에 비해서는 작게 그려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탈분극 경로하고 재분극 경로가 완전히 같고 다만 속도만 다르다면, 그래서 탈분극은 빠르지만 재분극은 느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이렇게 탈분극이 진행이 될 거고요. 재분극은 조금 더 느리기 때문에 시간은 길지만 이제 높이는 좀 낮아지겠죠. 네,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심실근에 따라서 재분극이 시작되는 시간은 탈분극 후에 0.2에서 0.35초까지 좀 다양하게 분포할 수 있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속도가 좀 다르지만 그 앰플리튜드가 또 바뀌니까 요 차지하는 면적 자체는 거의 일치해야 되겠죠. 심장 근육 자체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이유는 탈분극의 경우에는 동시에 강한 수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수축이 되겠죠. 그리고 탈분극의 경우에는 소디움 이온하고 소디움 통로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반면에 재분극의 경우에는 포타슘 이온과 포타슘 통로에 의해서 발생이 되죠. 그래서 탈분극은 동시에 강한 수축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빨리 짧게 일어나는 반면에 재분극의 경우에는 심실근에 따라서 재분극이 시작되는 시간이 좀 다르다 하는 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소디움 통로가 아무래도 포타슘 통로보다 숫자적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내서 수축하는데 일을 빨리 진행하는데 아마 관여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리드냐, 리드 1, 2, 3냐, 뭐 AVL, 뭐 RF냐, 그래서 어떤 리드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어떤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U 웨이브라고 하는 게 T 웨이브, T파 다음에 관찰이 될 수 있습니다. U 웨이브는 항상 꼭 관찰되는 거는 아니고요. 심실근 또는 꼭지근의 재분극의 파형으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화면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PQRST라는 파형의 심전도를 이제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기록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모눈종이에 기록이 될 텐데 모눈종이 한 눈금이 시간적으로는 0.04초, 높이는 0.1mV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물론 이거는 조건이 바뀌면 측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면 우리가 살펴볼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화면 오른쪽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리듬입니다. 심박동수가 분당, BPM이라고 하는 것은 분당 박동수죠. 비트 퍼 미니트니까요. 60번에서 100번 정도 뛸 거다. P웨이브, 심방에서의 탈분극에 대한 얘기고요. PR 인터벌, QRS 인터벌. QRS는 이제 심실의 탈분극, 심실의 수축이 되겠죠. QRS 컴플렉스의 높이는 얼마냐, 인터벌은 시간이 얼마냐, QRS 듀레이션, 기간이 얼마나 될 거냐, ST 세그먼트, 이제 심실의 재분극이 어떻게 될 거냐, T웨이브의 높이, 심실의 재분극의 그 높이가 어떻게 될 거냐, QT 인터벌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등의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심장의 건강 상태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는 상태, 이걸 부정맥이라고 하죠. 그래서 심장의 박동이 리듬을 잃은 상태를 부정맥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리스미아란 단어는 이제 앞에 접두어가 A가 오면은 부정적인 의미죠. 뒤에 따라오는 그 단어가 아니다, 반대의 뜻이 되고요. 그 다음 뒤에 리듬이라고 하는 거는 리듬을 잘 맞춰봐, 박자를 맞춰봐 할 때 그 리듬이 되고요. 그 다음 전미어로 뭐뭐 IA, 뭐뭐 이하가 붙으면 어떤 증상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리드미아 그러면 리듬을 맞추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R 하나를 더 써서 어리드미아를 쓰긴 합니다. 근데 R 하나가 없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고 맞는 단어긴 한데 관용적으로 R 두 개를 써서 아리즈미아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부정맥.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의 평균 전기축입니다. 일렉트리컬 엑시스인데 심장의 평균 전기축은 사실 자세에 따라서 앉아있냐, 누워있냐, 엎드려있냐 뭐 여러가지 자세에 따라서 평균 전기축이 계속 바뀔 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건강 상태, 심장의 상태를 예측하기 위해서 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여기에서는 심장의 평균 전기축이 59도 정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실습을 통해서 혹은 뭐 여러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리드 1, 2, 3에서 나온 데이터 혹은 AVL, RF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심장의 평균 전기축을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상태가 정상인지 혹은 그렇지 못한지 어떻게 판독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의 평균 전기축은 여러분이 심장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 때 심장의 전체적인 길이에 대한 축이 있죠. 길이에 대한 축이 심실 중격과 대부분 좀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 축의 이 각도가 정상이냐 혹은 뭐 이렇게 좀 틀어져 있느냐를 가지고 현재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약간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각도를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가운데 보시는 게 이제 정상이라고 보면 뭐 심장 축의 우측 전위, 뭐 right axis deviation, 그래서 RAD 혹은 좌측 전위, 그래서 LAD, left axis deviation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심실근의 비대 아니면 뭐 염증 여러 가지 뭐 종양
뭐 아니면 뭐 생리학적인 어떤 뭐 문제라든지 유전적인 결함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실의 심장의 평균 전기축은 약 59도라고는 하지만 정상 범위가 마이너스 30도에서부터 110도까지 굉장히 넓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이 평균 전기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서 있는가 앉아 있는가 누웠나 엎드렸나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확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그 사람의 건강 상태, 심장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 하는 것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심장의 평균 전기축은 심실 중격과 대부분 좀 이렇게 평행하다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심장의 평균 전기축을 구하기 위해서는 심실 중격에서의 정기적인 흥분성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심실 중격에서의 정기적인 흥분성이라고 하면 바로 QRS 컴플렉스의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QRS 컴플렉스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될 텐데요. 그래서 QRS 컴플렉스는 보시는 것처럼 리드 1, 2, 3에서 각각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될 겁니다. 이걸 활용을 해서 심장의 평균 전기축을 구하는데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전기축이 리드 1하고 3에서 기록이 되는데요. 이걸 가지고 아인토벤의 삼각형을 다시 만들어서 리드 1과 3에서의 값, 이 화살표의 길이는 각 웨이브의 높이, 앰플리튜드가 되겠죠. 그래서 연장선을 직각으로 그어서 각 중심에서부터 연장선을 그으면 이게 심장의 평균 전기축이 되겠죠. 이게 아까 그 원래 값, 그 현상을 대변해 주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평균 전기축은 약 한 59도가 정상이라고는 하지만 정상 범위는 마이너스 30부터 리드 1을 넘어가죠. 마이너스 30이면 마이너스 30부터 110도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가 다 정상에 포함이 된다 하는 거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심장의 평균 전기축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그림에서는 리드 1, 2, 3에서 측정된 모든 값, 여기서 보이는 B, C, D네요. 이 값을 가지고 요게 다 한 점 A라는 지점에서 만나게 돼서 심장의 평균 전기축이 요 정도로 되더라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실습이나 나중에 실제 데이터에서 받게 되면 리드 1, 2, 3에서 만난 데이터가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측정 자체에서 오는 오차가 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리드 1, 2, 3는 완벽하게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씩 데이터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리드 1이나 2 아니면 1이나 3, 2나 뭐 3, 2나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측정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이해하기 쉽게 직접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리드 1, 이 심장이 있으면 이 심장에서의 측정 값이죠. 심실 중격의 값이 1과 3에서는 각각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높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재서 높이 A와 높이 B라고 편의상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1에서의 높이를 앰플리튜드를 A, 3에서의 높이 앰플리튜드를 B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리드 1, 2, 3 이렇게 아인토벤의 삼각형이 있는데 앞에서 측정한 높이 A와 B만큼 요거는 뭐 어떻게 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값이잖아요. 그죠? 절대값이 아니고 A와 B의 상대적인 값이니까 어떻게 재셔도 상관없는데 다만 A와 B만큼은 똑같은 조건으로 재주시고 1과 3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죠? 1과 3에 표시를 해주고 연장선을 그어서 이렇게 만나는 지점을 선을 지어주고 이제 심장의 평균 전기축이 몇 도인지를 재보면 되겠죠. 여기서는 한 50도 정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한번 뭐 나는 1, 2, 3 말고 다른 걸로 해보고 싶어. 충분히 가능하죠. AVL, AVR, AVF에서의 측정 값을 가지고 연장선을 그어서 심장의 평균 전기축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요즘은 기계에서 어차피 값이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심장의 평균 전기축을 표시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론상 이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구나 하는 거는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습과 관련해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전도는 작은 크기의 정기적인 흥분성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죠? 심장에서 발생되는 정기적인 흥분성이 뭐 100V, 200V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주 작은 미세한 그 전류의 흐름이기 때문에
전기적인 저항을 유발할 수 있는 물체, 금속 물체가 되겠죠. 뭐 시계, 목걸이, 귀걸이, 금속성 안경 이런 거는 가급적 제거 후에 측정하는 것이 좀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크기의 전기적인 흥분성을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움직이면 심장에서 발생되는 전기의 흥분성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에 따라서 발생하는, 다시 말해서 움직일 때 그 사용되는 근육에서 발생되는 전기적인 흥분성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심전도를 기록하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근전도, 일렉트로마이오그램, EMG를 기록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편안하게 누워서 측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피검자를 자극하시면 안 되고요. 웃기거나 말을 걸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편안하게 두셔야 되고, 사진 촬영이나 기타 잡담 뭐 이런 거는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